예, 안녕하세요. 오정연 한국통사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3강에서는 요하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 세 번째 제가 있더라고요. 이때는 30대 정말 팥팥할 때였는데 하여튼 그때는 진짜 만주 지역 많이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뭐 찍은 사진이나 도록 이런 것들을 또 간간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최초의 번역책이 청태조 누르하치입니다. 그래서 이 누르하치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후금 조선과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할 때 아마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만주어와 티베터 몽골어 이 관계도 이 유튜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주어나 티베터를 어디서 배울 수도 없죠. 근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만주어를 다 소개하지 않고요. 우리 고유어들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언어에서 우리 함경도 언어와 이 만주어의 상관성 이런 것들은 역사적 관점에서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물론 신석시대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양한 형태의 무늬도 있고 형태도 뭐 평평한 평평 밑토기도 있고 둥근 밑토기도 있고 뾰족 밑토기. 이제 빗살무늬 토기는 뾰족 밑토기인데 이 무늬도 빗살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지게무늬라든지 물결무늬라든지 전무늬라든지 다양하고 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가장 널리 보여지는 것이 빗살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할 때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이제 카라카믹인데 질문이라는 게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래서 빗질자를 쓴 겁니다. 우리가 빗질하다 할 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 할 때는 그때 이름이 그래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빗살무늬는 바뀌어야 되겠죠. 치읓자가 들어가 빛으로. 근데 못 바꾼 겁니다. 그래서 빗살이 한자로 쓰면 질문이 되겠습니다. 빗질자 무늬문자. 근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햇빛, 빛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강의 목차는 빗살무늬 토기의 대표적인 유적지, 토기를 보는 눈, 그리고 토기의 기형, 그릇의 형태, 그리고 빗살무늬의 예술미, 이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남북한 통틀어서 남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유적지가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양 남경 유적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저 사진은 예전에 북한 유물전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그때 바로 호남리 남경마을. 그래서 어디 유적에는 남경 유적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딘 데는 호남리 유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평양 호남리 남경마을이니까. 근데 저 토기가 높이가 무려 102cm고요. 아가리 구경이 98cm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릇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생산력의 크기, 집단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앉은 사람 키 많아죠? 이렇게 그렇게 큽니다. 자, 이게 평양의 남경 유적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심양의 신랑 유적입니다. 보통 60, 70cm가 되고요. 이거보다 더 큰 거, 그러니까 신랑 유적의 후기는 거의 4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정도로 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 그릇들이 이제 이것도 심양 신랑 유적도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요동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토기가 등장하는 유적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빗살무늬 토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서 수집한 저 토기가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43cm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박물관에 가면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보게 되면 빗살무늬 토기를 보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 토기를 보는 눈부터 가져야 됩니다. 토기는 단순하게 그릇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토기는 농업과 가장 밀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수렵을 하거나 채집을 할 때는 대부분 꽃창에다가 고기를
찔러서 이렇게 구워 먹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기가 나오면서 취사용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리하는 인간의 탄생이죠. 자, 그 토기를 통해서 끓여 먹고 곡물이나 물고기, 뭐 어패류, 짐승고기 등을 이렇게 거기다 끓여 먹고, 예, 또 물물교환하는 화폐로도 사용하고, 이런 신석기 혁명을 대표하는 상징적 유물이다. 이렇게 토기를 보는 눈을 가지면 되고요. 심양에 신랑 유적에 가면 여왕이 그 지역에 목의 시족사에 우두머리가 있는 집이 잘 이렇게 복원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둥 사이에 보이죠? 이 빗살무늬 토기가 앉혀져 있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박물관에 가면 물론 구석기 시대에도 후기에는 그릇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릇들은 주로 조개 껍데기나 동물의 머리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썼기 때문에 사라졌고, 신석 시대 때 흙으로 빚어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흙이 토기가 된 거죠. 저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우리 민족이 형성됐던 원형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관되게 시대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다. 그래서 이 토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 민족의 색감, 그 민족의 미학. 종교가 바뀌면 이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가 들어오도 유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이 그릇에서 그릇에 반영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학적 전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석기부터 고조선, 가야, 고려, 조선이 이어지는 저 토기를 보면 우리 민족의 미학적 정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낙영박물관이라든지 남경박물관이나 서한박물관에 가서 중국의 토기를 딱 보면, 신석기 때부터 보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기를 보는 눈입니다. 토기는 그냥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저 토기의 크기를 통해서 그 집단의 규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제단에 바치던 곡물, 이런 걸 바치던 제기죠. 그러니까 1m가 된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량이 늘어나요.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용하는 인구 집단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릇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종류의 다양화입니다.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 음식이라든지 조리하는 여러 요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인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토기는 크기, 수량, 종류를 보면 그 집단의 다양성과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변화의 척도다.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신석기 혁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관통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 변화의 척도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역사의 계승성을 얘기합니다. 토기에는 그 토기의 색감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토기의 미학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고요. 이러한 토기의 일관성, 이것을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기 북쪽부터 시작해서 스칸디나비아부터 시작해서 주로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0년, 30년에는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가 이 바이카르나 시베리아에서 왔다 가는 전파서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훨씬 더 정교하고 시대도 앞서고 더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 발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퍼져나갔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지표 또는 문화 표지 또는 문화 징표라고 부릅니다. 이 문화 징표를 통해서 빗살무늬 토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고조선, 부여, 삼국, 남북국 시대로 이어졌다고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대체적으로 둥근 밑도 있고 평평 밑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류는 뾰족밑이라는 거죠. 뾰족밑. 그래서 뾰족밑, 형태로는 뾰족밑 토기고 무늬로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 무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햇빛이다. 그래서 빛인데 이것을
일본인들이 명명을 할 때 우리가 머리를 빗질하는, 그래서 빗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빗은 치오자가 들어가는 빛으로 원래는 바꿔서 이해하면 충분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의 기형의 첫 번째는 뾰족밑이 주류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하무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그 신석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나 신석시대 여러 토기들에 구현됐던 이 기하무늬는 고조선 청동시대 때 청동 견갑이라는 여기에 나오는 무늬와 개성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소재가 토기에서 청동으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무늬가 고조선에 이어지고 이것이 오늘날 조선시대 떡살 무늬로도 이어진다는 이 무늬의 공통적 개성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의 무늬는 우리 한국 무늬의 기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의 채색 토기는 기하무늬가 아니고 실무늬, 실상무늬입니다. 그냥 있는 사물을 그대로 옮겨놔요. 자, 그래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채색 토기 문화권과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 무늬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자, 이것을 우리 빗살무늬 토기 기형의 대표적인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빗살무늬 토기의 기형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냥 무늬가 한 줄에 있다면 우리는 아주 대표적으로 3단 무늬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3단 무늬는 서로 다 모양이 다릅니다. 자, 여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바닷가에 있다면 이건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것을 하늘의 비로 봤습니다. 하늘의 비. 빗줄기도 되죠. 햇빛도 되지만. 그리고 이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산으로 봤습니다. 산. 왜냐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다 산에서 물이 와가지고 농지로 흐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바로 그러한 빗물들이 모이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샥 오면 산을 통해서 다시 논이나 이쪽으로 물이 모이는 모습,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상단무늬, 중단무늬, 그다음에 하단무늬,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 구멍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흙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른 후에 그 심줄, 짐승의 심줄로 이렇게 묶어서 땜질한 겁니다. 땜질하는 흔적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땜질한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끈으로 이렇게 엮고 여기다 흙을 바른 후에 물을 붓고 쌀이나 그런 곡식을 이렇게 넣어서 끓입니다. 끓여서 이렇게 저으면요, 그게 이제 투명하게 들어가요, 그 안으로. 그러면 그 안에가 굳어지면서 바로 녹말이 코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들반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1960년대, 50년대 사셨던 분들은 양은 냄비를 이렇게 연탄불에 올려놓고 잠깐 빈 사이에 양은 냄비 가운데가 이렇게 벌겋게 달아서 녹아서 내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다 보면 떼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양은 냄비를 떼우는 사람들이 와서 떼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의 기형 가운데 하나는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 손잡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B급 무늬가 하든가 아니면 여기 이걸 이제 용어로는 아가리라고 하거든요. 구연부. 그러니까 이 구연부를 두껍게 합니다. 두껍게. 그래서 이걸 덧띠라고 하죠. 덧띠를 두껍게 이렇게 하면 거기를 들 수 있거나 아니면 요 무늬를 통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만 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일보다는 큰 돌 가운데다 이렇게 올려놔서 주로 썼습니다. 그러면 요 끝이 땅바닥에 이렇게 박히거든요. 왜냐면 돌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요 사이에 불을 피우면 불의 열기가 사방으로 들어와서 빠르게 열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의 화도의 집중도 가장 높은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쪽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많이 떨어졌냐면 모든 화도의 집중 지역이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빨갛게 돼서 오래되면 떨어져요. 이 흙으로 만든 거라.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가운데 가장 많은 구멍이 있는 곳이 중단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화도의 집중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의 많은 유적지에서 직접 불을 뗀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5분에서 한 20분, 25분 정도의 밥이 됩니다. 충분히 밥이 돼요. 그리고 흙도 안 묻어요. 그래서 이 취사용으로서
어떤 문제도 없다. 그런데 왜 손잡이가 없느냐? 이 토기가 약 600에서 700도의 노천에서 구워집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장석이나 이런 것들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조선의 미송용 토기는 손잡이가 만들어지죠. 이것은 최도 900도에서 1100도까지 구워집니다. 그러면 이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손잡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요 미송용 토기의 요 손잡이 모양은 우리 부여나 고구려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손잡이 모양입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진짜 드문,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 특징을 나타내는 손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장경, 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걸 장경이라고 하는데 장경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 그래서 이 장경호는 요하 문명부터 해서 일관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형태입니다. 이 우리나라 빗살물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그릇은 우리나라 그릇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요.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은 이웃 언니, 여기는 우리 엄마 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항아리 형태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형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형태의 기형은 고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과 전혀 다른 그릇을 갖고 있어.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요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그러니까 앞으로 그릇을 이야기할 때, 이제 고려 청자나 조선 청할 때 왜 중국의 그릇의 형태와 왜 우리의 그릇의 형태가 다르냐는 것은 중국인들이 쓰는 음료수라든지 차를 마시거나 또는 음식. 그래서 중국인들은 아무래도 요리 문화가 많기 때문에 접시형이 많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이나 이런 것들, 꽃장 이런 걸 담그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통통한 형태의 기형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오면서 토기를 얘기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형도 우리가 좋아하는 기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토양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 문화나 이걸 바탕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기형은 이 형태는 우리 조상들이 일관되게 같은 음식 문화권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곡선미입니다. 이 우리 토기 또는 우리 그 자연 또는 우리 가옥 가장 대표적인 게 곡선입니다. 뭐 탑이든 어떤 조형물을 보면 전부 다 곡선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요. 오히려 우리는 성곽까지도 돌을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굽돌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색감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색을 쓰지 않습니다. 화려한 색을 그건 뭐냐 말하면 우리나라 토기는 아무래도 사토질이 그러니까 모래가 많은 토질이기 때문에 좀 우둘툴해요. 그래서 이러한 조형미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인위적인 색칠을 하지 않고 저렇게 담백하게 놔두는 거. 이게 훨씬 더 미학적으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담백한 자연의 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담백한 자연의 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초가집에 있는 박입니다. 둥근 초가집에 둥근 박이 열림으로써 조형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어울림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형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 색감, 조형미도 빗살무늬 토기부터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빗살무늬 토기를 다시 하나씩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빗살무늬 토기 기형은 완벽하게 둥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삼국시대나 부여나 삼국시대 오면 거의 이 지름이 구경이 거의 일정하죠. 이것은 물레를 돌렸다는 겁니다. 회전판을 돌렸다는 거예요. 회전판을 돌리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어서 거의 같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1200도, 1300도에서 구워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마에 어마한 열기가 막 흐릅니다. 대류 현상에.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 다 무너집니다. 달 항아리는 그래서 하나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개씩 만든 후에 붙인 겁니다. 그 안에 보면요, 그 토기가 흔들흔들합니다. 밝게 달궈져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완벽한 구형이 아니면 다 찌그러져요. 그래서 신석시대는 완벽하게 물레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둥글게 하기 때문에 화도가 600에서 700도 확 오르면 견디지를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져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후기에 오면 물레를 사용하면 나옵니다. 왜 어떻게 하냐? 이걸 단면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빚은 것들은 이게 선이 없어요.
근데 회전을 하면 선이 있습니다. 그릇의 그 흙의 배치도가. 그래서 물레를 돌렸다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깨진 토기를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루떡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처음에는 반지름의 균형이 깨진 그릇이 점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 원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과학적 원리가 구심력과 원심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이건 빗살무늬 토기 전기 또는 빗살무늬 토기가 좀 수준이 떨어진 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고급이고 또 빗살무늬 토기가 후기면 원형에 가깝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빗살무늬 토기의 미학입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그전에는 이제 이 석기는 그러한 미학적 미의식이 담기가 참 어려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기는 그 토기의 겉면에 여러 가지 무늬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형태미가 있기 때문에 미의식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적 미의식을 중국의 같은 시대의 앙소 문화와 비교한다면 이 그릇의 기형부터 시작해서 무늬, 색감이 완벽하게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고조선이 저쪽 감숙성 거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청나게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고조선 지대, 그러니까 만주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그러한 기형이나 그런 색감을 가진 토기들이 한 점도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른바 감숙성 박물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통이 중국의 앙수 문화로 계승한다는 건 뭘 말하냐? 중국인들의 뿌리가 서쪽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디냐? 이 지역에 중국의 동부부터 만주 지역은 이런 형태와 기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색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구 문화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이런 유형입니다. 색감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색감과 이런 색감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 고조선 시대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학을 보면 우리 그 신석시대와 청동시대로 이어지는 문화권을 우리는 금방 중국의 동부 해안부터 해서 만주, 연해주, 우리 한반도, 일본이 하나의 이 토기 문화권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요 삼국시대 토기인데 이 토기가 보면 이 색감과 거의 똑같죠? 항아리가 그대로 계승되는 겁니다. 요 그릇과 요 그릇이 뭐 거의 같아요. 신석시대와. 그러니까 역사는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형과 색감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왜 안 변하냐 이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 문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앙소 문화 안 변해요. 중국의 수당 때 채색토기 아주 울긋불긋하고 명나라, 청나라를 이으면서 이러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한국인들은 이거 딱 보면 질색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릇에 통해서 한국적 미의식의 출발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무늬는 우리 전통 문화의 뿌리입니다. 중국인들과 전혀 다른 문의적 그 미학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전통 무늬의 미학은요, 뭘로 나타나냐면 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늬가 떡살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인들하고 좀 다른데 창문에 우리는 이제 종이로 창호를 발라요. 그래서 이 만주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창문이 종이로 돼 있으면 그냥 나무 판때기로 있으면 중국인이고 창으로 돼 있는데 가서 종이로 된 데 가서 물어보면 딱 두 종류 민족이 나와요. 만주족 아니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과 만주족만 창살을 나무에다 종이로 하는데 그 창살의 무늬들, 특히 절에 가보세요. 그 창살의 무늬들의 뿌리가 바로 빗살무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전통 무늬의 가장 잘 이렇게 번영된 것은 떡살입니다. 600종이 있다 그래요. 무늬가 600종. 어마어마한 무늬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현대 패션하는 친구들이 좀 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물관 이런 데 가서 이런 무늬들을 가지고 탁 하면 가장 한국적인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미국에 외국에 막 이런 거 모방할 게 아니라 이 신석시대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다채로우면서도 전통적인 무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빗살무늬는 한국 전통무늬의 뿌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토기의 선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토기의 선은 대부분 다 둥글둥글합니다. 자, 둥글둥글하죠? 자, 여기 특히 탑도 끝을 반전 올려서 이렇게 곡선의 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옥의 처마 끝 추녀도 이렇게 올렸죠?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것도 다 둥글둥글합니다. 그리고 에밀레종의 아가리 종구에 있는 이 선도 다 곡선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의 선은 우리 한국인들이 즐기는 곡선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톡이라는 것을 그냥 그릇이라는 관점을 한번 보지 말고 여러 개의 관찰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자, 그래서 저는 6가지를 한번 분류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왜 뾰족하게 했느냐. 자, 이것이 취사용을 할 때 평평하게 되면 거의 가운데가 다 뚫어집니다. 그래서 뾰족 미술을 하게 되면 열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열을. 그러면서 그 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동시에 중간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분산과 열의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뾰족하게 하고 이 뾰족한 것에 네 곳에다가 괸돌을 놓고 이걸 올려놓고 거기다 장작을 하게 되면 장작의 화도가 아래쪽부터 중간까지 골고루 화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음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뾰족 미술을 했다.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수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종류를 통해서 그 사회 집단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평양 남경 유적과 서울 암사동 유적과 심양 신랑 유적을 세 개를 비교한다면 심양 신랑 유적은 어마어마하게 토기가 큽니다. 남경 유적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석시대 때 우리 역사의 중심지가 심양이나 평양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은 그 신석기 시대 유적 규모 가운데 좀 떨어지는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양의 오산이라든지 부산 동삼동, 남해 수가리 이 부분은 따로 신석기 유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 세계문의는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적 측면으로도 보지만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하냐면 이것이 노천에서 구울 때 화도가 짧은 시간에 600에서 800도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웬만한 그릇들은 다 퍽 하고 그 그릇 안에, 그 흙 안에 있는 수분이 팽창을 하면서 다 깨져버려요.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빗금을 커서 그 팽창 부분을 확보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과학기술적 측면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빗살무늬 토기의 이 무늬를 통해서 분포도를 보고 그 분포도를 통해서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 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 고조선의 고인돌 문화권으로 중첩이 돼서 계승된다. 이렇게 역사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들, 우리 한국문의의 기원이 빗살무늬 토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술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그릇의 형태와 선의 선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무늬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물결 무늬가 있으면 주로 바닷가나 강변, 그다음에 빗금이 있으면 이건 주로 햇빛을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빗물, 이런 식으로 번개 무늬, 이런 식으로 해서 무늬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 사상적 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기를 보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지게 되면 빗살무늬 토기가 좀 더 다르게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강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많은 분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에 우리 민족의 문화 원형과 철학 사상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원형 사상과 원형 문화의 기원. 왼쪽에 있는 게 여와 복희도인데 이 여와 복희도를 기반으로 해서 규교 사신경이라는 거울이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전통놀이인 육박놀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육박놀이도 다 복원을 해놨는데 바로 이러한 사상적 이런 것들이 이 규교 사신경은 뭐 부여라든지 평양, 그다음에 무령왕릉, 뭐 황남대총 전국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울과 이 복희 여화도를 통해서 우리 신석시대 때 철학 사상의 틀을 한번 규명하는 강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